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반 진행이고, 이번에 그 저희 학원이 그 1기가 한 회차씩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11회로 이래 그 되는데, 12회로 하겠습니다. 12회로. 이래 그 저는 그 12회로 해가지고 하나 더 이래 그, 10회로 이래 정리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이제 이 여유는 그 다른 데 쓰진 않고 시험 문제 푸는 걸로, 문제를 한 문제 더 푸는 형태로 해서 12회 정도 이래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 시험 봅니다. 다음 주부터 6시 10분부터 해서 이래 시험 보고, 그 다음에 20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그 30분부터 해설 강의부터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해설을 하고, 진도 나가는 걸로 이런 형태로 이래 정리하고, 매주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이 한 그,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그 정도 이래 출제되게 될 건데, 제 교재 보면 그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그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가 있게 되는데, 26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에 거기 그 보면 짧은 사례가 나와 있고, 답안 자체가 뭐 결론, 이유 이렇게 이래 구성하도록 이래 됐는데, 요 정도 쓰는 그 훈련을 한 세네 문제 하는데, 이게 왜냐면 그 지금 그 연기 때는 그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외워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점을 뽑아내는 훈련을 좀 해줘야지 이래 될 테니까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가 이래 그 간단하게 쪽지 시험 형태로 이래 풀어보게 되는데, 교재 있는 것도 있고 교재 없는 것도 있을 거다. 교재에 그 수록되지 않은 그 문제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충분하게 한번 풀어보고, 진도 범위 안에서 출제합니다. 진도 범위 안에서 출제하게 되니까 복습 형태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될 테니까, 이걸 논점을 이래 뽑아내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었던 게 여기 26페이지 보면, 당부를 논하라라고 1번이 이래 나와 있고, 2번은 뭐 항소심은 1번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2번으로 해야 될지, 이유는 뭔지 이래 논하시오라고 이래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1번이다라고 했다면 왜 1번인지, 그 다음에 2번이라고 했다면 왜 2번인지, 이런 것들을 육하 원칙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대개 사례 문제로 구성되는 것들은 판례가 있는 영역이거든. 판례가 있는 영역이니까 판례를 근거로 해서 답을 만드는 걸로, 답을 이래 하시는 걸로, 그런 형태로 답안 구성을 하시면 이럴 테고, 판례가 이런 입장이니까 이게 된다, 판례가 이런 입장이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래 답안제 작성하시고, 너무 짧게 쓰면은 논거가 좀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너무 장하게 써버리면 또 그것도 시간 오버가 될 테니까 세 문제를 20분 안에 그렇게 많이 쓰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적당한 분량으로 해서 이래 쓰시고, 실제 그 분량은 제가 봤을 때는 연기 우리 그 쪽지 시험 봤을 때 한 3페이지나 4페이지까지 썼을 텐데요. 그 정도 분량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면에 한 문제 정도 풀면 되지 않을까. 한 4문제 정도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한 면에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이래 그 답안 작성해 나간다고, 그렇게 이래 생각하고, 사례집이 지금 제가 지금 개정판을 이래 하고 있는데, 다른 걸 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해설이, 교재 목차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꾸 혼란스럽다라고 해가지고, 사례에서 나오는 목차하고, 교재에서 나오는 목차하고 또 이래 섞여 있으니까, 그러게 또 판례가 좀 다르니까 또 그게 또 혼란스럽다라고 작년에 이래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교과서 목차대로 지금 맞추고 있어요. 내용이 새로 추가되는 거는 많이 없고, 그러니까 교과서 목차대로 이래 추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고, 다른 시험 기출 문제가 변호사 시험, 뭐 법원행시, 그다음에 법무사 시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차에서 이래 다뤄지는 시험들, 그런 데서 어떤 걸 쟁점으로, 변리사 시험들, 이런 데서 어떤 걸 쟁점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래 보고, 관련되는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을 교재 없는 것들은 좀 수록해가지고 간략하게 단답형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문제화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2기 때는 그 사례집으로 강의하거든요. 문제풀이 강의니까 2기 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형태로 정리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연기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 가지고 우리 시험장 가야 되거든. 이거 기본 교재 가지고 이래 시험장 가야 되니까 기본서로 다 정리하자. 기본서로 다 정리하고 이걸로 문제가 풀려야 돼. 이걸로, 이 교재로 이런 문제가 풀리고, 사례 답안지를 이래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이래 구성하시고, 이 교재만큼 쓰겠다. 이래 교재에 있는 판례만큼 이래 답안 작성을 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 교재를 여러 번 보자. 여러 번 이래 반복한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사례집에 나오는 내용도 최대한 이 교재로 맞출 테니까요. 맞출 테니까 이것저것 본다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한 권을 정해놓고 그걸로 끝까지 가서
시험장 갈 때까지 이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살펴보시면 되고, 교재 자체를 이래 이것저것 볼 시간도 없지만요. 우리가 그래 정리 자체를 이래 다르게 해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사례 문제를 조금 논점을 뽑아내 가지고 이래 답안 작성을 이래 해야 되는데, 이기 때 이제 풀답안을 이래 써야 되니까 그 전 단계로서 논점을 뽑아낼 수 있는지, 어떤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이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복습하실 때는 내용 암기를 많이 해두라. 내용 암기를 많이 하시고,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답안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암기를 이래 하시면 이래 될 거고, 그 강의 표 다음 페이지 보면 정리할 사항을 12개 정도 이래 뽑아놨는데요. 당사자 적격은 연기 때 반드시 외우라고 이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래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청구 병합은 전체를 외워버려라. 전체를 외우시고, 예비적 병합도 사례로 나왔고, 선택적 병합도 단문으로 출제됐는데, 예비적 병합은 전체 틀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떤 게 뽑히더라도, 예컨대 부진적 예비적 병합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요,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내용들을 이래 정리해 놓고, 좋지 않은 유력한 예상 문제, 이거는 단문 가능성이 되게 있지 않을까. 사례 가능성도 있지만 단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가 되니까 꼭 정리하셔야 되고, 길 혜태는 양쪽 결석을 반드시 먼저 외우시고, 양쪽 결석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 하면 진술 간주로 외워놓고, 진술 간주도 같이 이래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처분권주의인데, 처분권주의는 대상 중심으로 해서 대상과 범위, 로마자 2번 계대결에서 계시나 종결보다는요, 대상과 범위를 외워놓은 거, 질적 동일, 양적 동일, 양적 동일은 또 일부 인용, 그다음에 상한선의 문제들, 양적 상한의 문제와 일본용 두 가지 논점을 정리하는 게 이래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쪽을 이래 집중해서 이래 살펴보시고, 법무사 시험이 일부 청구를 이래 최근에 출제했는데, 일부 청구와 중복 소송이 되는지 논점 하나, 그다음에 일부 청구와 시효 중단이 되는지 논점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부 청구했을 때 과실상계도 같이 냈어요. 과실상계 여기 나오거든. 처분권주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외측설 기억나요? 외측설. 그러니까 일부 청구했을 때 과실상계를 일부 청구한 금액에서 과실상계하는 게 아니고, 전액에 대해서 과실상계하고 남은 잔액하고 비교, 그지? 남은 잔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처리했었는데, 그렇게 일부 청구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쟁점과 관련돼서는 제 사례집에 보면 일부 청구 사례를 다 모아놨거든.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나중에 사례집 나오면 일부 청구 쟁점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로 따지면은 왜 흩어져 있잖아요. 그 일부 청구가 흩어져 있고, 일부 청구와 상수익 이런 것들도 다른 시험에서 꽤 나옵니다. 일부 청구했을 때 상수익들, 일부 청구한 사람이 왜 전부 승소해놓고 상수할 수 있을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원래는 전부 승소자는 왜 상수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왜 전부 승소자라 할지라도 명시하지 않는 일부 청구일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기판력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상수익을 긍정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례도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상수익을 어떻게 따질지, 그다음에 판례, 그다음에 예외,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이래 구성이 되게 되니까요. 그런 쟁점으로 연결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일기 때 암기해야 될 게 임의적 당사자 변경인데, 여기는 피고 경정을 외우셔야 돼. 피고 경정을 이래 외우시고, 피고 경정이나 피고 경정이 어느 정도 이래 암기가 이래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필수적 공동소송 추가 68조 그 쟁점도 같이 이래 정리를 이래 해두시면 되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신 분들은 68조가 쟁점이 될 만한 게 뭘까? 사례로 나오면 68조가 언제 필수적 공동소송 추가를 언제 내가 이걸 사례 쟁점으로 이래 써먹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역으로 한번 이래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보정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한 명이라도 빠졌을 때 당사자 적격함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보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68조 필수적 공동소송 초과가 되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제3자 반소 기억나요? 제3자 반소. 제3자 반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이래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68조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거든.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68조가 그 쟁점으로도 출제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암기를 해놓고 이 쟁점이 어떤 사례로 엮이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 쟁점이 그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이래 기획하면서 이래 정리하고, 청구 변경은 되게 유력하고, 이거는 청구 변경은 단문 사례 둘 다 되게 유력한 이래 쟁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청구 변경 자체, 특히 항소심에서 청구 변경했을 때 이게 교환적 변경 자체가 신소재기 구소치하의 성격이다 보니까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제재, 교현적 변경해놓고 다시 본래의 청구로 되살리려고 하면 뜻밖의 제재가 따라붙거든. 제소금지라는 뜻밖의 제재가 이래 따라붙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또 항소심에서 교현적 변경하면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는 그냥 1심으로 놓고 그지? 1심으로 놓고 이래 판결하고 거기에 또 쟁점이 항소치하 쟁점도 있습니다. 항소치하 쟁점도 있는데 피고가 항소했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교현적 변경해버리면 항소치하 대상이 사라져버리거든. 대상이 사라지게 되니까 항소치하할 수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항소치하에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되게 되니까 잘 정리해놓고 유력한 예상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놓고요. 그다음에 독립당사 참가도 사례 가능성을 대비하는데 일단 참가 참가 요건으로서 사회방지 참가, 그다음에 권리주장 참가 이런 것들이 각각 차이점으로 비교해놓고 특히 좀 어려웠던 게 왜 사회방지 참가, 채권자 취소 소송 그 쟁점이 상대적 무효 때문에 사회방지 참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연기할 때 좀 어려웠던 논점이 될 테니까 그런 논점을 정리해놓고 권리주장 참가, 사회방지 참가 그 참가 요건이 좀 정리됐다면 절차 논점에서 67조가 준용되는데 변형되는 경우가 있죠. 변형되는 경우 자료 통일, 진행 통일, 재판 통일에서 특히 상소 제기와 관련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예외로 취급된다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쟁점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도 절차 논점도 같이 대비해서 살펴보시고 항소치하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부대항소가 원래 출제가 됐는데 항소치하도 이제 항소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항소치하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쟁점 그 쟁점도 또 항소를 일부 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쟁점이 있게 이랬다는데 상소 불가분 원칙 때문에 안 된다는 건 그 일부 취하 자체는 허용될 수 없고 그러면 상소심에서 항소 일부 취하하면 심판 범위 감축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판시한 것들 그런 것들도 논점으로 보고 관련 문제 파기 완성되고 나서 항소 취하할 수 있을지 그 판례로 다시 한 번 더 지적해 주면서 쟁점을 소개해 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소치하고 상소치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요건을 비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요건에서 결정적으로 없는 거 하나 기억나요? 소치할 때 나오는 요건이 항소치하에서 안 나오는 요건이 하나 있게 이래 되고 이거 조문 때문에 왜 준용되지 않는 거 하나가 있게 이래 되는데 동의입니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사망부터 준용하거든요. 항소치하가 사망부터 준용하기 때문에 소치하에서 필요한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러니까 소치하를 외울 때 다시 또 항소치하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항소치하를 떠올려 봐가지고 양쪽이 모두 비교되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기판력은 원래 상경변이 출제됐는데요. 상경변 쟁점이 원래 기판력으로 출제되는데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변론 종결 후 승계인이 일단 1순위 주관적 범위에서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서 소송물 승계, 계정물 승계 이렇게 구분했고 계정물 승계에서는 왜 물권적 청구권일 때, 채권적 청구권일 때 이런 거 나눠가지고 승계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구분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고 연기 때 최신 판례 하나 정리해 드렸는데 채권적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조문 때문에요. 조문 때문에 이거 변론정결로 승계인으로 돼가지고 양수인이 보증금 줘야 되는 거 그런 사례들도 있게 될 테니까 그런 최신 판례까지 그 판례는 좀 획기적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판례 평석이라고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판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거든. 평가를 하는 판례들이 있는데 모든 판례를 다 평석을 내는 게 아니고 좀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을 때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례 평석이 제일 많은 판례가 그 판례예요. 변론정결로 승계인 판례가 임대차 사안과 관련된 그 판례가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워낙 세미나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중요시하고 좀 이 특이한 판례가 나온 거고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는 판례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시는 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좀 자기 머리에 잔상에 좀 남아 있는 그런 판례들을 되게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많거든. 출제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다툰 쟁점으로 토론했던 판례라든지 아니면 논문을 많이
발행했던 논문을 많이 이래 썼던 판례라든지 했던 논문이 이래 막 쌓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옛날에 사법 시험에서도 원래 나왔는 논문을 쭉 뽑아보는 거야. 토픽을 논문을 쭉 뽑아보고 원래 교수님들이 이런 쪽에는 논문을 많이 썼구나라고 하면 거의 다 그쪽에서 한두 개는 시험에 출제되더라고.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시에서 예상 문제 뽑을 때도 이제 그런 형태로 예상 문제를 찾아서 이래 선정했기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골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판단 기준이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논문을 많이 이래 쓰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시험에서 기출이 계속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일부 청구가 지금 법무사 시험에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법원행시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일부 청구가 일부 청구 판례가 그 시험에도 나왔는데 법무사 시험에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원래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그 변호사 시험이 있잖아요. 변호사 시험이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만약에 또다시 일부 청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초특위급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상경변이 그래서 그 특위급으로 바뀌어버렸거든. 특위급으로 변호사 시험에서 그 상경변이 출제돼 가지고 법원행시 그 법무사 시험 이렇게 다 출제가 됐길래 그랬는데 마침 또 그 1월달에 그 변호사 시험에서 상경변 기판력 판례가 이렇게 출제됐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이제 1순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중요도가 높아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벗어나는 판례 나오면 그거는 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킬러 문제를 그냥 작정하고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마시고 그냥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을 작성하시는 게 그게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괜히 그 킬러 문제 그거 하나 맞추려고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쓰시고 복습 시간을 그쪽으로 충분하게 활용하고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유추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조문을 가지고 활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뭘 쓸 게 분명히 있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연관해서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판례 중에 한 2개 정도가 나오는 게 판결의 경정 판례가 또 나왔더라고. 그 특별한 거 우리 왜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안 되고 특별한 고가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데 특별한 거 하려면 왜 요건 갖춰야 되죠. 그 헌법상 절차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미 경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명백한데도 경정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작년에 또 확인했는 판례가, 다시 또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경정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거도 나와도 되고, 뭐 경정으로 나와도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제 같으면 특별한 거로 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거로. 그 판례를 특별한 거로 내면, 그러면 학교 하나가 사라지거든. 학교 하나가. 특별한 거를 준비했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판례를 써달라는 취지일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나면 실전에서 그런 거 만나면 완전 멘붕 오거든 사람들이 이래 멘붕 오게 되는데 근데 각도를 약간 틀어가지고 이제 뭐 판결의 경정을 떠올려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송 신청권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러면 특별한 것도 쓸 게 몇 개 있거든 쓸 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뭐 어떻게 어떤 이래 걸리게 되면 그게 이제 시험이 이제 쉽게 가는 거고 쉽게 가게 이래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게 기대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근데 확률 게임이니까요. 뭐 완전히 안 나온다 이래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형태로도 대비해서 이래 살펴보고 확인의 이익도 꼭 외우고 특히 권리보호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방법 선택의 적절 이런 것들을 우리 쪽지 시험을 이래 써봤는데요. 근데 현존하는 불안도 같이 추가해서 외우고 이번에는 현존하는 불안까지 추가해가지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불안입니다. 불안 다툼이 없는데 괜히 확인받으러 오면 안 되니까 괜히 뭐 이 사람이 내한테 소유권을 이래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대해서 다투지도 않는데 괜히 또 얘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소송하고 있으면 그게 다 쓸데없는 소송이 되게 되니까 현존하는 불안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만요 그때만 확인이 이걸 이래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래 보시면 되고 예외 있죠. 뭐 소멸시 완성 단계에 이르다든지 공부 있을 때 그때는 다툼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다툼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송달이 지금 공시송달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공시송달은 마지막
송달 방법입니다. 다른 송달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그 송달 방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연기 때 살펴봤던 거는 공시송달 요건을 못 갖췄는데 해버렸을 때, 공시송달 요건을 못 갖췄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아니고 주소는 알고 있는데 왜 그 송달이 안 되는 걸 폐문부재라고 이래 불렀는데, 그때는 공시송달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해버렸을 때 그때 우리 판례가 그걸 유효로 본다. 송달이 이래 유효로 보고, 실익이 기억나야 돼. 송달이 유효가 되면 상소기간 진행하고 판결은 확정돼 버리거든. 판결이 확정돼 버리고, 그러면 기판력 발생이고, 그러면 기판력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 재심 추호번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쪽하고 공시송달과 추호번 이런 것들을 그런 쟁점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공시송달과 그 길 혜택 적법한 길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시송달을 유효라 할지라도 적법한 길 통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쌍방불출소 효과는 줄 수 없다. 뭐 이런 판례도 연결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쟁점이 그런 형태로도 이렇게 정리될 수 있으니까, 작년에 그 변호사 시험은 보충 송달을 또 냈더라고. 보충 송달을 이렇게 출제해가지고 그 이혼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끝났거든. 조정으로 끝났는데 그 집의 아들이 송달을 받아버렸어. 그 집 아들이 아빠 것도 송달 받고 엄마 것도 이렇게 송달 받았을 때 이 송달이 유효로 보충 송달로 유효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 되는데, 교재에 있던 판례 기억나요? 교재에 있던 판례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쌍방대리 금지가 이래 되니까 완전히 자식 중 한 명이 엄마 아빠의 중립적 지위에 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굉장히 힘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이래 위반돼서 무효로 받는 판례가 있고, 그때 그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서 같이 냈는 게 우체국 창고에서 받았으면 어떻게 될지 그 판례를 또 냈더라고. 이래 또 냈는데, 보충 송달은 적법한 송달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기출이죠. 우체국 창고에서 받은 거는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니까 보충 송달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짧게 해가지고 이래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송달이 그런 쟁점으로도 엮이게 될 테니까요. 그런 쟁점으로 이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강의교육배 25점 모의고사라고 이래 됐는데 25.7을 본다 이런 느낌입니다. 25 풀 답안을 일기 때는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시험은 쪽지 시험 형태로요. 짧게 이래 볼 거고, 근데 25점 모의고사라고 보는 게 양식은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나갈 건데, 답안지 쓸 때는 이제 풀 답안으로 쓰지 말고 결론 이후 형태로 이래 그런 형태로 짧게 3개 내지 4개 정도 그 정도 풀어보게 될 테고, 연기 때 한번 봤죠. 연기 때 그 관할 문제 한번 풀었는 거 기억나세요? 그 채권자 취소 소송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의무행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 한번 써봤는데 기억나야 될 건데, 그래 답안지를 써놓고 기억 안 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쓴 게 없어서 기억이 안 나나, 그러니까 뭐 그때 다 비워놔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풀게 될 테니까 예상 그 문제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전 범위 안에서 그 진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를 썼던 거고, 대개 연기 때 쪽지로 썼던 걸 낼 겁니다만, 대개 쟁점이 우리가 그쪽이 쟁점으로 봤으니까 그런 쟁점을 이래 살펴보게 이래 될 거고, 만약에 그 연기 암기사항이 암기가 안 된 분들은 지금 연기 암기사항부터 먼저 외우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일기 암기사항을 이래 추가한다 이런 기본으로 암기를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고, 한꺼번에 막 12개 그 갑자기 외우려고 하면 이거는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순서대로 봐라. 순서대로 이래 보시고 그렇게 이래 그 차근차근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시고, 강의 그 쉬는 날이 하나 있죠. 2월 10일 날 구정이 있어가지고 5회차 끝나고 한 주 쉽니다. 그 방학이 있어요. 그러면 방학이 있으니까 5회차까지는 죽도록 해도 돼. 죽도록 하고 그다음 어차피 또 한 주 쉬니까요. 한 주 쉬게 되니까 재충전해서 나머지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 될 테니까 5회차까지는 컨디션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죽도록 한다. 죽도록 이래 달린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5회차 듣고 쓰러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으로 해서 그 5회차까지는 집중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연기 때 했던 거 한 90% 이상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12회 정도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90% 정도는 똑같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2기 3기는 예습 시험으로 보거든. 2기 첫날부터 시험 보거든요. 2기 첫날부터 50점짜리 풀답안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그 문제가 한 3문제 나오는데 15점, 20점 이래 나와요. 이렇게 출제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답안지 자체를 그 풀답안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2기 때부터는 이래 쓰게 되고 2기 때 2번 정도는 75점 문제로 보고 단문도 같이 봅니다. 단문도 이래 같이 보니까 갑자기 막 단문이 중요한 단문이 있으면 단문도 이래 그 출제하게 될 테니까 2기 때 이제 풀답안을 바로 이래 쓰게 되니까 이번에 공부를 꼼꼼하게 안 해놓으면 이게 따라오는 게 지옥 같을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으니까 쓰지를 못하게 돼. 이걸 그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게 1회 때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암기를 안 해놓으시면 쓰지를 못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1기 때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2기가 덜 그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많이 해놔도 좀 부담이 이래 되게 될 건데 병합부터 진도 나가거든. 2기는 병합부터 진도 나가고 3기는 소차부터 진도 나가거든. 소차부터 이래 진도가 이래 나가는데 무조건 2기, 3기는 1회 때부터 무조건 시험 봅니다. 무조건 이래 시험을 풀답안으로 쓰게 될 테니까 미리미리 1기 때 마지막으로 이래 그 꼼꼼하게 외워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이래 잡으시고 시험 자체가 8월 31일인가요? 시험이 8월 31일, 9월 1일 이렇게 이틀 이렇게 보는 걸로 발표가 있는다던데 그러면 딱 8개월 남았다 우리 딱 8개월 남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8개월 동안 한번 달려보자. 8개월 한번 이래 한번 멋지게 한번 이래 정리해보자라는 기본으로 해서 8개월 동안 한번 집중해서 이래 정리하고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앞으로 인생의 2막을 결정해준다. 인생의 2막을 이래 결정해주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가 어떤 크리스마스가 될지 이런 것들이 이번 8개월로 결정된다. 이번 8개월로 이래 결정이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한번 이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합격을 위한 공부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틈틈이 일기를 계속 쓰시면서 체크를 하고 어떤 걸 잘 되고 있고 어떤 걸 못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를 계속 돌아보면서 이래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고 인사노무를 물러서지 말도 인사노무를 자꾸 어렵다라고 이래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여튼 방법을 이래 잘 찾아보실 수 있도록 강사님한테 계속 이래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방법을 이래 찾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럼 뭐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올려져 있던데 그 인사노무 정리법 이런 것들도 올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래 수험에 대해서 암기법 이런 것도 올려져 있던데 암기법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지는지 뭐 이런 것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나는 요즘 수영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고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자유형 그 부분을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되게 한심해 한심하게 수영을 유튜브로 배우냐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론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부터 알아야 된다. 물에 빠졌을 때 일단은 마음가짐부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찾아보고 하여튼 다 그런 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도 나가고 혹시나 특별히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하는 방법은 여기 메일로 질문해도 되고요. 메일로 이래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이래 질문하면 될 테니까 그러면 되고 요즘은 1차 질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래 질문 들어오는 게 1차 질문 민법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다 하루에 한 20-30개는 오는 것 같아요. 메일로 오고 뭐 학원 게시판에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 질문이 되게 많던데 민사소송법 특출나게 질문 많이 하신 분이 있어. 하여튼 특출나게 질문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든지 해도 되고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답을 달아주면 이제 쓸데없는 짓 하지 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질문 통해서 좀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채점 받아보고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뭐가 못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 놓고요. 구분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채점하려고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데 내가 이야기했어. 그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고 상처 입는다고. 그러니까 못 쓴 답안지를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답안지 자체에 대해서 뭐 이미 연계 때 다 오픈했잖아 우리 그지? 그러니까 이미 연계 때 뭐 다 알아버렸어 우리 수준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다. 부끄러울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실제 학원에 왔을 때 도움 받는 거는
작성하는 훈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실제 뭐 강의보다는 오히려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쓰는 걸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들이받아 보고 그러면서 어떤 게 잘 됐는지 어떤 게 못 됐는지 내가 또 뭘 보완하면 되는지 복습할 때 어떤 부분에 조금 치중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래 알아갈 수 있으니까 민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써보시면서 그 쓰면서 자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연습한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뭐 잘 쓰고 싶지 다 못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잘 쓰지진 않거든요. 잘 쓰진 않으니까 여러 번 이래 써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이렇게 이래 해봐야 되는데 자꾸 이래 실패를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래 뭐 뭔가 틀리는 걸 되게 물론 뭐 틀려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겠지. 기분 좋지는 않을 건데 근데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우리 그 시험장에서 합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합격을 하려면 여기서도 틀려보고 이래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한 번도 안 틀려보고 그 시험장 가서만 잘 써보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더라고.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써보시면서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 이래 보시고 저번에 연기 때 보니까 또 그 중간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꽤 있던데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끝까지 특히 그 1차 것 때문에 그 1차에 대한 부담이 이래 생겨가지고 이게 그 강의가 끝나는 날이 3월 말쯤 이래 되게 되는데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시즌이거든요. 1차 시즌이 이제 객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작하기 이래 되게 되는데 미리 선행을 좀 해놔놓고 거기서 물론 뭐 객관식을 이래 따라가겠지만 1차에 될 사람들은 미리 좀 해놔놓고 그러니까 뭐 노동법 조문을 받아놓는다든지 그거 2차에 도움 되거든. 2차에 도움 되니까 경영학 그 문제 같은 거 풀어놓으면 인사 답안지에 도움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1차 공부한 게 메리트가 이래 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막 거지 같은 이거 사회보험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민법은 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민하면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미리 좀 해놓으시고 사회보험법의 그 막판에 몰아치기 좀 할 수 있으려면 민법이 좀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법 때문에 그 사회보험법 볼 정신도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그 정리를 좀 하시면 되는데 그래 하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 하라 그래도 뭐 그 나중에 하고 뭐 그러니까 자꾸 1차를 안 보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게 뭐 아무리 쉬워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붙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봐야지 붙을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씩만 좀 봐주면 경영학도 그렇고 그러면 크게 이래 쫄 필요는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좀 기출만 잘 풀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객관식은 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마음을 먹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교재 10페이지부터 소위 종류부터 해가지고요. 쟁점을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좀 간단한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이래 정리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이래 그 쟁점 위주로 이래 그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자 민법은 일단 민사소송법은 민법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 민법의 권리를 이래 구제하는 절차고 민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의 기본적 효력이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지 청구할 수 있는 힘과 급부 보유력 받을 수 있는 힘 받을 수 있는 힘과 청구했는데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이라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강제력의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게 이래 되는데 우리는 민사소송은 그 전 단계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집행 권한을 얻어내는 단계, 그 단계가 민사소송이 되는 거고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두 가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두 가지가 있게 이래 되는데 처분권주의는 소송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돈을 얘가 청구했는데 안 준다고 해서 언제나 소송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소송을 할지 말지, 소송을 통해서 강제할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가 당사자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나 심판의 대상과 범위나 절차의 종결 이걸 모두 다 당사자에게 일임하겠다는 거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고 개대결이다 이래 세 가지를 이렇게 가자라 그랬고 일단 당사자가 개시해서 민사소송이 진행됐을 때 그 법정 안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자 한다면 당사자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해줘야지 이래 되고 주장한 사실만 판결받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는
않는 사실은 법원이 고려하지 않거든. 고려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유리한 사실은 법정에 나와서 주장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사실의 종류가 세 가지 있었다, 그지? 세 가지 있었는데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 이렇게 세 가지 나뉘었고,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주요 사실만 변론주의가 적용을 받고, 간접 사실, 보조 사실은 변론주의가 이래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거. 그리고 주장 책임입니다. 주장 책임. 주장을 해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주장할 것이 이래 필요하고, 주장 책임은 입증 책임 분배 기준하고 똑같아. 그래서 유리한 사실, 따라서 원고는 권리 존재, 성립에 대해서 주장하고, 피고는 효력 요건의 부존재에 대해서 주장 책임을 부담하게 이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요. 다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줄 필요가 없죠. 판단해 줄 필요 없고,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법원이 판결해 줄 필요 없고,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으면 이렇단다는 거. 그래서 자백되면 구속력이 발생해서 사실 인정권이 배제되니까 자백대로 이래 판결할 것이 필요하게 이래 되고, 자백의 구속력이 왜 두 가지로 나눴거든. 그때 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사실 인정권이 배제됐고, 또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함부로 철회가 안 됐죠. 철회가 이래 제한을 받게 이래 되니까 두 가지 구속력, 법원에 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죠. 네 가지.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동삼진소다라고 해가지고, 동의받았다든지 제3자 형사처벌할 행위로 인해서 자백이 일어났다든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했다든지,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본인이 경정한 때 이런 것들은 철회가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됐고, 그다음에요. 증거 제출도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증거 제출 책임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름하겠다. 그래서 사자증이다. 이렇게 변론주의 세 명제가 삼태제라고 해서 세 가지 명제로 이렇게 구성되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따라서 소송 자체를 당사자에게 맡겨놓고, 법원은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만 해주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이 이렇게 그 당사자가 제기해줘야 될 소송이 되는데, 민사소송은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3개 10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이렇게 구분되게 되는데, 이행의소의 특징은 하나 있죠. 확인의소하고 다른 특징. 이행의소만 갖는 결정적 차이점이 하나가 있게 되는 게 집행력입니다. 집행력. 그러니까 이행의소는 기판력뿐만 아니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게 이래 되고, 확인은 말 그대로 확인만 해주는 거거든. 확인만 해주는 게 이래 되게 되니까 집행력은 없고 기판력만 있게 이래 된다는 거. 근데 확인의소도 나름 특징이 있죠. 필요성. 이행의소가 못하는 부분을 이래 커버할 수 있는 특징들을 이래 갖게 되는데, 이행의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청구권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 청구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이행의소인데, 확인의소는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 소유권 확인, 그다음에 뭐 부존재 확인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확인의소의 이래 특징이 되게 되고, 이행의소를 제기하려면 금액이 결정돼야 되는데, 만약에 얼마 청구해야 될지 내가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소멸시효라도 중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인의소를 활용하게 되는데, 대신 이게 갖다 붙이면 다 확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날 수 있잖아요. 무한정 늘어날 수 있으니까 확인의소를 좀 통제하는 원리가 필요한 거고, 그게 확인의 이익이더라. 확인의 이익이 이래 되게 되니까 확인의 이익을 갖출 때만 그때만 이래 가능하고, 다툼 있는 권리관계, 즉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방법 선택이 적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이행의소로 가야 되고, 확인의소는 안 돼. 확인의소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거는 받아주지 않는다. 집행력이 없거든.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소를 바로 제기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확인의소를 와도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행의소를 이행의소를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지만, 확인의소를 바로 제기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손해 액수가 불판명 났다든지, 아니면 소멸시효 이미 채무 존재가 확인되면 임의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있었죠. 국가처럼요. 채무 존재만 확인되면 임의행을 기대할 수 있다든지, 또 파생되는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기본되는 권리관계부터 먼저 다투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고,
파면에 대해서 무효확인을 먼저 다투겠다.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파면에 대해서 무효확인을 먼저 다투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이랬던 거죠. 자, 그다음에 형성의소로 이래 놓으시면 의가 형성의소는 판결에 의한 법률관계 변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변동,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이걸 목적으로 하는 소를 형성의소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종류가 세 가지 있더라, 그지? 형성의소의 종류가 세 가지. 첫 번째가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 형성의소가 있게 이래 되고 대표적인 게 가사소송, 이혼 떠올리면 되고 회사관계 소송들 이런 것들이 실체법상 형성의소가 이래 되고 2번 다시 발표하시면 형성의소로서 기억하셔야 될 게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 소송이 이래 중요하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이렇게 빼돌려 버렸을 때, 재산을 빼돌려서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되는, 못하게 만들었을 때, 이걸 사회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채권자는 이걸 취소해서 원상회복시킬 수 있거든.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이 제도는 얘가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돼, 그지?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목적 범위 안에서만 인정해주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인정해주면 이래 되더라. 따라서 이 사람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 이상 취소할 필요는 없더라. 그 이상 취소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 전체를 무효로 만들지 말고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로 만들어 놓고 오로지 얘에 대한 관계에서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즉 한 명한테만 이런 말이거든. 한 명한테만. 그러면 이 사람한테만이라는 걸 우리 그 법학에서는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요.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한테만 이런 느낌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얘한테만 무효로 바꾸는 것으로 이론 구성합니다. 따라서 취소돼서 원상회복하더라도 이거는 이 사람 재산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수익자 부동산으로 이래 처리하게 이래 되고 얘의 강제 집행을 위해서만 등기가 돌아온다. 등기가 돌아오는 거지 채무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걸로 이론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여기의 특징으로 이래 보시면 이래 되는 거고 따라서 피고 적격에서 원고는 채권자 취소성에서 채권자가 되겠지만요. 피고는 이 사람이 굳이 피고로 나올 필요 없더라. 피고로 나올 필요 없고 악의의 수익자나 악의의 전득자만 피고가 된다는 거. 그래서 피고 적격의 문제 형성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게 우리 그때 살펴봤지만 피고가 수익자니까 우리 보통 재판적 토지관을 찾을 때 피고 조소지로 가야 되거든. 피고 조소지로 가야 되는데 요때 이제 피고 조소지를 이걸 가지고 설명한다. 이걸 가지고 이래 설명한다. 누가 피고냐 이 말이거든. 누가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피고 조소지 보통 재판적을 어디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래 따질 때 상대적 무효니까 수익자 조소지가 보통 재판적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 2번 별표하고 사행위 취소의 판결을 받았을 때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이래 처리하고 그래서 채무자의 피고적격이 채무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니까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는 거다. 만들어주는 것으로 정리하고 전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소송상 형성의소가 있습니다. 즉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바뀐다.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바뀌게 이래 되게 되는데 판결이 한번 내려지고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발생, 그지?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이게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되는데 이걸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두게 돼서 기판력 생겼는 법률관계가 바뀔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재심을 제기해가지고 재심을 통해서 다툴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두 번째가 정기금 판결 변경의소 이래 두 가지가 기판력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을 구하는 소가 두 가지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 제도는 재심뿐만 아니라 정기금 판결 변경의소를 이래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걸 바꾸는 소거든. 이걸 바꾸는 소니까 기판력 받는 사람이 제기해야 돼. 기판력 받는 사람이 이래 제기할 것이 필요하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 이 소송을 이래 제기할 수는 없게 되니까 소송법상 형성의소
변경의소라는 게 기판력이 생겼는 소송법상 법률 관계를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거든.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가 이래 이거 소송법상 행성의소가 이래 되게 되니까 반드시 기판력 받는 사람이 이래 제기해야 되고 기판력을 누가 받아요가 떠올라야 되겠네. 기판력을 누가 받아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은 당사자다 그지? 당사자가 기판력을 받고 다른 사람 제3자한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나오더라 그지? 예외가 나오게 이래 되고 네 가지 예외 제3자한테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승목 귀탈입니다. 그죠? 변론전 결로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제3자 소송 담당에서 권리기속 주체 그 다음에 소송 탈퇴까지 네 가지에 들어가면 이걸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기판력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토해 줘야 돼. 검토해 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재심이 문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정기관 판결 변경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역으로 이게 기판력 받는 사람일까 이렇게 접근해봐라. 이렇게 접근해보면 당연히 기판력 미치는 사람이 제기해야 되는데 기판력 미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제기했다면 이거는 원고 적격이 없으니까요. 원고 적격 자체가 이렇게 탈락되게 되니까 기판력 미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고 우리 그때 살펴봤던 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자가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얘를 상대로 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합니다. 월 100만 원씩 그 부당이득을 차임 자체를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근데 이 소송이 내려지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을 때 근데 갑자기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월 500원 받아야 될 때 월 500원 이래 받아야 될 때 이 사람이 정기금 판결 변경의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정기금 판결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받는 판결이 이미 내려졌는데 이 돈 받아가지고는 그 택도 없는 이야기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월 500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정기금 판결 변경의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되게 되는데 이걸 제기하려면 소송법상 형성의소거든. 소송법상 형성의소니까 기판력을 받아야 돼. 기판력을 이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기판력 받는 사람이 제기한 건지를 이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당사자 다르다 그지? 당사자가 여기는 갑을이고 여기는 병을이니까 당사자가 다르고 그러면 얘가 그 다른 제3자 승목 기탈에 들어갈지를 이렇게 검토해 봐야 되고 그 중에 변론전결로 승계인일지 변론전결로 승계인일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소송물이 넘어온 게 아니고 소유권 계생물이 넘었다 그지? 계생 소송물은 이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송물이니까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계생물이 넘어온 거고 계생물이 넘어왔을 때는 원고 청구권이 채권인지 물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거든. 채권이니까 얘는 계생물 승계에서 변론전결로 승계인이 아니고 그러면 변론전결로 승계인이 아니면 기판력 미치지 않습니다.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기금 판결 변경의소를 제기하지 말고 자기가 소유권에 기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돼요. 소유권에 기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이걸 바꿔달라고 제기하면 안 돼요. 이걸 바꿔달라고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사례집 보면 재심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재심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기판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판력 받는 사람인지 이래 처리가 이래 되고 재심을 제기하려면 유효하게 확정된 판결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은 이 판결이 유효성을 가져줘야 되고 유효성을 가져줘야 되고 무효인 판결은 재심 대상 아닌 거 그지? 무효인 판결 사망자 재판권 언결, 그 당사자 적격 언결 이런 것들은 무효인 판결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재심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유효라면 기판력 받아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기판력 받는지 이래 접근에 들어가시면 이래 되겠는 거죠. 자 됐고. 나중에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연기 들으신 분들은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좀 이해 안 되면 여기가 어렵거든. 이게 그 계정물 승계인지 소송물 승계인지 이거 구분하는 게 쉽지 않거든. 쉽지 않게 되니까 계속 연습해봐. 계속 연습하고 2기 3기 때 문제로 나왔을 때 거기 이래 대비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서 이래 풀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형식적 형성의소도 있었다 그지? 세 번째 마지막 형식적 형성의소가 있는데 이거는 형식은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민사소송처럼 진행되지만 실질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비소송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 그 비소송이라는 거는 원래는 재판관한테 재량을 주어지지 않거든. 재량이 이래 주지 않고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이래 판결해 줘야 되는데
비소송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형식적 행사에서는 법관에게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할지를 재량을 주고 있는 거, 재량을 주고 있는 게 형식적 행사에서가 이래 되게 되고, 만약에 이걸 재량을 안 주면 처분권주의를 적용해서 판결을 해버리면요, 문제 자체가 생기는 게 토지 경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토지 경계를 구하는 소송을 이래 제기했을 때 여기가 경계선입니까라고 이렇게 선을 꺼가지고 당사자가 이래 소송을 이래 제기했는데 판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노란 선이 경계선일 때요, 노란 선이 경계선이면 흰 선은 경계선이 아니니까 얘네들 청구를 기각으로 끝내버려야 되거든. 기각으로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노란 선 맞을 때까지 소송을 계속 제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차라리 이런 소송은 판사님한테 요구하지 않는 부분도 판결을 내려주는 게 얘네들이 소송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실익이 이래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판사님한테 이렇게 재량을 주자는 소송, 재량을 주자는 소송을 형식적 행사에서가 되고, 경계 확정에서도 중요한데 반드시 기억나야 될 거, 이 소송 기억나야 돼. 형식적 행사에서로 처리되는 대표적인 판사님한테 재량을 주는 거,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이 이렇게 기억나야 되니까, 공유물 분할할 때 원고가 요구하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분할 방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분할 방법에 이렇게 구속되지 않게 이래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가시고, 특징 4개 있더라, 그지? 형식적 행사에서가 특징이 4가지. 첫 번째가 처분권주의가 배제돼. 처분권주의가 배제된다는 말은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판결할 수 있거든. 판결할 수 있으니까, 노란 선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으니까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는 이름을 바꾼다, 그지? 이름을 바꿔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배제,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배제되고, 세 번째, 원고 청구 기각하면 돼. 원고 청구를 이렇게 기각할 수 없게 이래 됐고, 마지막, 청구 취지 기재가 완화되어 있다, 그지? 청구 취지 기재가 명확한 기재를 할 필요 없는 걸로 처리가 되니까, 세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행의소에서는 그 장래행의소가 중요했는데 그게 원래 작년 23년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런 것들, 형성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채권자태소 소송 쟁점, 그 다음에 소송법상 형성의소 쟁점, 그리고 형식적 형성의소 쟁점, 이렇게 보고, 확인의소는 확인의 이익에서 집중해서 외우고, 확인의 이익에서 집중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될 테니까 그쪽 가서 이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소지기 방식으로 넘어와서 민사소송을 지금부터 제기한다. 민사소송을 이렇게 종류 3가지를 봤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지, 어떤 방식으로 이래 제기될지, 소제기부터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는데요. 여기도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특히 그 무변론 판결 쟁점 관련돼서 무변론 판결 쟁점들,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 형태로 해서 한 문제 정도 이래 예상하시면서 이래 공부할 수 있도록 무변론 판결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래 보게 되고, 판례 있으면 하여튼 중요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판례 있는 부분은 다 쟁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무변론 판결에 대해서 없던 판례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래 잘 보셔야 되는데, 민사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제기될지, 어떤 방식으로 제기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248조에서 소장을 제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48조가 이래 소장을 제출하게 이래 되니까, 소제기 방식에 대한 248조가 소장이라는 서면을 통해서 제기하게 만들고, 이 소장에 반드시 적어줘야 될 거, 그게 249조 1항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오더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다른 거는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되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거, 그게 249조에 이래 나타나게 되는데,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입니다. 그죠? 청구 원인을 반드시 적어서 이래 제출하게 이래 되고, 이걸 적어서 제출하면 254조에서요. 254조에서 재판장은 방식에 맞는 소가 제기됐는지를 심사한다 그랬죠. 이걸 적식심사라고 이래 불렀고, 2가지 심사입니다. 2가지를 이래 심사하게 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래 제대로 기재됐는지를 심사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인지가 제대로 붙어져 있는지, 인지가 이래 제대로 붙어져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고, 둘 중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소장 각하 명령으로, 이래 명령으로
배척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소장각화 명령으로 배척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니까 소장 즉시 심사라고 해서 소장각화 명령으로 이래 배척하게 이래 되고 만약에 보정에 따르면 보정에 따라 가지고 흠이 없다든지 보정에 따랐다면 그때는 255조에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준다. 소장 부분을 송달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부분 송달이 갖는 의미가 기억나야 돼. 부분 송달이 이래 갖는 의미가 이렇게 기억나야 되는데,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됐을 때 이때부터 소송 계속 상태가 발생하더라. 소송 계속 상태, 즉 판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판결할 수 있는 상태가 이래 되고 소송 계속의 가장 중요한 효과 하나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게 이때부터 중복소송 금지, 중복소송 금지라는 효과가 이때부터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소송 계속 상태가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고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피고는 256조에 따라서요. 256조에 따라서 반드시 30일 안에 답변서라는 걸 제출해라. 답변서를 이래 제출해줘야지 이래 되고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이래 제출해줘야 되고 답변서를 안 냈다든지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때는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을 이래 선고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조문에 있어. 조문에 있는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는 것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무변론 판결해서는 안 되는 거 조문에 나와. 조문에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조문에서 이래 설명하고 있는 것들 곧 조문을 볼 건데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경우는 무변론 판결하면 안 된다라고 이래 명문으로 이래 규정하고 있는 거. 첫 번째가 직권 조사 사항이 있으면 무변론 판결하면 안 되게 이래 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이 이래 떠올려셔야지 되고 또 하나가 판결 선고되기 전에 답변서가 제출했을 때입니다. 답변서 제출했을 때 그때도 무변론 판결해서는 안 되고 뭐 공시송달 사건 이런 것들도 무변론 판결 이래 해서는 안 되게 이래 되니까 조문에 나오니까 무변론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예외들을 이렇게 기억해 놓고 그 쟁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쟁점이 있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해서는 안 되는 거 생각 안 나면 조문을 빨리 찾으면 돼. 빨리 찾으면 조문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지 조문을 찾아보게 되거든. 찾아보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일단 무변론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조문에 규정돼 있더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를 잡는 게 원칙. 변론기를 잡아가지고 법정으로 당사자를 부른다. 법정으로 당사자를 부르는 게 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 변론 준비 절차라는 걸 거치게 된다. 변론 준비 절차라는 걸 거치게 이래 되게 되고 변론 준비 절차는 먼저 서면 준비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서면 준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이걸로 쟁점 정리가 되면 그냥 변론길로 이래 넘어가면 이래 되는데 근데 서면 준비 절차로 만약에 쟁점 정리가 안 되면요 그때는 변론 준비 기일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변론 준비 기일 절차를 이래 거치게 이래 되고 이걸 통해서 쟁점 정리를 하고 변론 기일로 이래 넘어가게 이래 되고 용어를 구분하자고 말씀드렸다. 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 기일은 구분되는 절차다. 구분되는 절차고 이거는 판사실 같은 데로 부르는 거 그게 변론 준비 기일 절차고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 기일과는 동일한 기일이 아니다. 동일한 기일이 아니고 뭐가 떠올려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불출석하고 여기서 한번 불출석했을 때 1개월 안에 기일조정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거 소체하 간주될지 될지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해 불출석이 아닙니다. 동종신급 동종기일의 이해신급의 이해 불출석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같은 종류 기일이 아니다. 같은 종류 기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항상 그게 나오면 이것 떠올릴 수 있도록 변론 준비 기일 절차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실권효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실권효 제도 그게 떠오르면 복습이 상당히 많이 된 거고 적시제출주의 3실권효 제도 재정기간 제도 실경 공격 방법 각하 변론 준비 기일 절차를 거쳤을 때 새로운 주장 못하는 게 원칙 새로운 주장 못하는 게 원칙이 이래 되는 3실권효 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에
나오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민사소송 소제기 방식, 소제기 방식으로 이래 정리되는 거고 이걸 교재 조문을 통해서 빠르게 한번 이래 스킵 한번 해드리면 먼저 1번 소제기 방식인데요. 248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소장을 이래 제출해줘야 되고 2항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요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13조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조문이 작년에 이래 신설된 조문이 들어있고 참고로 보시고 3항 법원에 제출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됐을 때요 소가 제기된 걸로 봅니다. 접수가 됐을 때입니다. 접수가 되면 그때는 제출됐을 때 소가 제기된 걸로 처리가 이래 된다는 거. 원칙은 소장 제출지를 취하고 있고 구술에 의한 예외도 있게 되는 거는 참고로 보시고 로마제 2번 소장의 기재사항이 249조인데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을 적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을 적어야 되고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으라고 돼 있고 소장에는 준비 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1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그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이 갖춰지지 않는데 보장하지 않으면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는 거,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를 해줘야지 되게 되고 제목 1번 당사자 법정 대리인 적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 2번 청구 취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걸로 3번 청구 원인을 적어라. 청구 원인을 이렇게 적게 되니까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적게 되고 오른쪽에 2번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기재하지 않아도 소장 각하 명령을 받지 않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이 관할 원인 등 소송 요건에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2번 청구를 이익게 할 사실상 주장이나요.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한 증거 방법의 구체적 기재는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이래 될 사항을 소장에 미리 적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다만 3번의 경우는 재판장이 소장 심사 단계에서 제출을 명할 수 있거든.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데 이걸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응하더라도 소장 각하 명령 사유는 안 돼. 소장 각하 명령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소장 심사 논점이 이래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것 또한 2기 정도에서는 정리할 수 있도록 2기 정도에서는 이래 정리하고 소장 심사 자체를 완전 A급이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단문 대비로 한 2기 정도나 3기 정도 그때 이래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조문이 254조가 나옵니다. 즉시심사 소장심사권이라고 해서 254조에 이래 쟁점이 이래 돼 있고 요 같은 제목이 요게요. 요 형태로 나온 시험도 있습니다.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단문으로 출제된 법원행시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이거 하는 경우가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밖에 없게 이랬다니까 소장 각하 명령 이렇게 나오더라도 똑같은 문제 즉시심사 소장심사 문제를 이렇게 물었다라고 이렇게 해가셔서 그렇게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고 여기는 조문이 약간 들어온 게 있으니까 조문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쟁점을 이래 살펴보시면 되는데 일단 큰 목차는 심사 대상 문제로서 로마자 2번에 이거 두 개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를 이렇게 인지를 제대로 붙였는지 이 두 가지를 심사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아까 왜 증거 방법 기재나 이런 걸 명할 수 있어도 그거 안에 불응하더라도 소장 각하 명령은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필요적 기재사항과 두 개만 심사 대상으로 이래 삼고 있고 증거 방법 기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로마자 3번이 보정 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쟁점이 보정 명령에 따라 가지고 보정을 해버렸을 때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로 봐야 돼요? 소장 제출 시점은 보정한 때예요? 아니면 처음 소장을 제출한 때로 소급하는 걸로 볼지. 그러니까 이게 소장 제출 시부터 시효중단 되거든. 시효중단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정 명령에 따라서 보정했을 때 그때 보정한 때로 봐야 돼? 아니면 처음 소가 제기됐을 때 그때로 이래 봐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이승훈 교수님이 절충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고치면 내용이 바뀌거든. 내용이 바뀌니까 이때는 보정시고 인지 부족에 따라서 그 인지를 더 붙였을 때는 내용 바뀐 건 없거든. 내용 바뀐 건 없으니까 그때는 첨소가 제기됐을 때 그때로 이래 소급한다고 해서 절충적으로 보게 되고 보정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을까요? 보정 명령에 대해서 불복이 될까? 자 다시 중간 판결은
종국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종국 판결, 종국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판결을 중간 판결이라고 이를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간 판결하는 게 왜 소송 요건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요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본안에 대해서는 자꾸 안 다투고 소송 요건만 다투면 이걸 통해서 정리해버릴 수 있다, 그지? 잘 안 하지만 중간 판결을 통해서 정리해줄 수 있게 되는데 항상 불복이 되려면 신급이 끝나야 돼. 신급이 끝나야지만 불복이 되고 신급이 끝나지도 않는데 항소나 항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따라서 중간 판결, 중간 결정 이런 것들은 불복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시고 여기 보정 명령은 중간 결정이거든. 이건 중간 결정, 종국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 자체가 안 되고 그러면 보정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았을 때 소장 각하 명령을 하거든. 소장 각하 명령을 하게 되고 요게 되면 불복, 요게 되면 불복이고 조문도 그래 나와 있어. 254조에 이래 그렇게 이래 나와 있으니까 조문을 이래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거 소장 각하 명령, 소장 각하 명령을 이래 하게 되는데 여기는 쟁점이 이거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소장 각하 명령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이래 되는데 소송 계속 상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변론 개시에 들어가기 전까지 변론 개시가 되기 전까지는 변론 개시가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보자는 견해가 하나 있고 변론 개시 시설이라고 해서 변론 개시가 되기 전까지는 소장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래 보자는 견해가 하나가 있기에 이래 되는데 부당한 방식의 소장이 접수됐을 때 언제 걸러낼 수 있을까 이 말이거든. 언제 걸러내는 게 타당한 걸로 이래 볼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되고 이시훈 교수님은 최대한 길게 보자. 최대한 길게 봐가지고 변론 개시 전에 이렇게 소장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자라고 이래 보게 되는데 판례가 여기 부본 송달되면 소송 계속 상태가 생겨버리고 소송 계속 상태가 생기면 지금부터는 법원 이름으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법원 이름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재판장 개인 이름으로 소장 각하 명령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 거고 소장 부본 송달될 때까지만 가능하고 부본 송달이 돼버리면 소송 계속 상태가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게 이래 되고 형편 되시는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은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에서 한 명이 항소하고요. 한 명이 항소하고 항소장 부분이 한 명한테만 송달된 사건 기억나요? 한 명한테만 송달된 사건이 있게 이랬되는데 그러면 독립 당사자 참가에서 한 명이 항소했고 항소장 부분이 한 명한테만 송달됐고 나머지 사람한테는 송달되지 않았을 때 이거 할 수 있을까?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전부 송달돼야지만 소송 계속 상태로 봐가지고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는 걸로 보고 한 명만 송달받았을 때는 여전히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걸로 볼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한 명만 송달되더라도 못한다. 한 명만 송달되더라도 소송 계속 상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요 판례 쟁점이 이래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오면 여기 잘 써줘야 되겠다. 여기가 중요한 쟁점이 있고 판례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중요도 표시를 이래 하시고 여기를 이래 강조한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래 정리하자. 그래서 쟁점이 있는 판례 부분이 그쪽이 이래 중요하게 이래 되게 되겠네요. 크게 외울 때 이래 외우자. 그러니까 심사 대상, 보정 명령, 소장 각하 명령, 목차가 이래 나오거든. 목차가 이래 나오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거 최선순위성 혹시 기억나요? 그 1단계는 항상 소송 요건이나 본안 심리보다 항상 먼저 해야 돼. 먼저 해야 되고 건너뛰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서술에 들어가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 이런 형태로 그 목차로 이래 정리하면 되니까 B급들은 이 정도로 공부하면 돼. B급들은 이 정도로 공부하고 여기 있는 판례만 더 집중해서 공부해버리고 그 나중에 독립당사자가 항소에도 나오게 되겠지만 그쪽에서 이래 정리한 판례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이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점수 잘 받아오는 사람들이 판례 잘 쓴 사람이에요. 판례 잘 쓴 사람이 점수 잘 받아오고 또 포섭 잘해주는 사람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포섭 잘해주고 그리고
저번에 연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번이 50점짜리가 사례 문제였거든. 50점짜리가 사례 문제였는데 중복 소송이 20점짜리로 나왔고요. 중복 소송 20점. 상경변을 제출했을 때 그 중복 소송 문제가 나왔고 여기는 그 문제 기출 문제가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를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상경변을 제출하고 별소 제기한 사건도 있었고 별소 제기한 거를 상경변에 제출했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소 제기한 것을 이 소송에 상경변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 그 판례만 있었거든. 그 판례만 있었고 반대의 경우에 판례가 없었거든. 반대의 경우에 판례가 없었는데 근데 재작년에 그 판례가 나온 게 있다고. 나온 게 있어서 상경변 제출해놓고 그다음에 그 채권을 별소로 제기한 판례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문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동그라미 20점짜리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물었거든. 이렇게는 물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례를 써줘야 돼. 판례를 이래 써주시면서 답을 해주고 그다음에 30점짜리가 기판력 문제가 나왔거든. 기판력 문제. 상경변의 경우에 기판력.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의 그 수동 채권이 5천만 원, 소구 채권이 5천만 원이었고 상경변으로 제출한 채권이 6천만 원짜리였거든. 6천만 원짜리인데 그 6천만 원짜리 채권 중에 상경변으로 제출해 놓고 다시 별소 제기될지 별소 제기가 가능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별소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 왜냐 그러면 상계 처리된 부분은 5천이거든. 5천이 되게 되니까 판단받은 5천치만 기판력 생겼고 1,000만 원치는 기판력이 안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줘서 그 하나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이래 답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득점 있는 사람은 그거는 다 썼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 상경변에 대한 기판력 생기는 요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고려 채우니까 이거보다 양이 적어버리는 거예요. 중복 소송보다 양이 적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쓰기 전에 그걸 고민한 거야. 쓰기 전에 이렇게 고민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 기판력의부터 출발해가지고 기판력의 그다음에 작용 국면 주객시로 접근했어요. 주객시로 이래 접근했고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객관적 범위에서는 원래 주문에 대해서만 기판력 생기고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 생기지 않고 이유 부분에서 논의되는 거 사선항법이거든. 사실 항변 그 다음에 선결적 법률관계 그 다음에 항변 법률 판단 이런 것들은 기판력 생기지 않게 되는데 원래 항변에는 기판력 생기지 않는데 예외적 하나가 있죠. 그게 상경변이거든. 이름 몰고 온 거예요. 상경변을. 그러니까 상경변이라는 걸 먼저 뽑아 쓴 게 아니고 주관적 먼저 당사자, 성목기탈 이런 거 써주고 그다음에 그 대신 양조전은 이걸 많이 쓰면 안 돼. 이거는 간단하게 거기 나열 형태로 해서 이래 써버리고 이거는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쓰시면 안 되고 객관적에서 이제 일반론들 먼저 쓰고 주문 그다음에 왜 주문에 대해서 기판력 생기는지 이유 부분에서는 기판력 생기지 않는다. 네 가지 사선항법 이런 것들을 써주고 그 중에 예외 상경변의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자 3번 상경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이 사람은 이거보다는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진 거예요. 이런 관점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얘보다 얘가 많아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1문에서 이 사람이 한 120점 이래 받았더라고. 120점. 이래 1문에서만 120점 정도 받아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게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20점으로 나왔는지 30점으로 나왔는지 니는 뭐 어떤 걸 내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그게 이제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아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줘야 되고 시험에 맞는 답안지를 써줘야 돼. 시험에 맞는 답안지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민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험이라는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이거는 실력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뭐 공부를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맞는 답안지를 써주라고. 시험에 맞는 답안지를 써주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1년이 아니야. 8개월이야.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걸 연습하면 돼. 이걸 이래 연습하고 이래 그 주말 쉬고 이러면 또 얼마인데 이거 차 뛰고 포뛰고 구정 또 세배하러 가야 되고 세뱃돈 받으려고 가야 되고 이래 되면 부천 오신 날도 있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날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날 공부 시간이 그래 많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런 걸 잘 하라고 이런 걸 잘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포장해야 될지 이런 것들 구성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래 고민하고 거기까지 이래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 벌벌 떨리는 상황에서 그 뭐 아는 게 나왔는지 모르는 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그 긴장된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밑줄하면서 이래 고민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많은 그 내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 유예로 붙었더라고. 그 동차 때는 떨어졌고, 그다음에 유예 때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는데 시험 경험이 있는지 아닌지 그게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시험장에 한번 가본 경험과 시험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그 시험을 한번 쳐본 사람들은 이제 그 분위기를 한번 겪어오니까요.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겪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남자들 왜 군대 갈 때처럼 이래 군대 갈 때 왜 쫄아가지고 막 그 죽는 거 아닌가 우리가 탱크 밑을 다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매 풀만 베고 있거든. 풀만 베고 있고 총은 정말 몇 번 싸워보지도 못하는 그 겨울에 눈 썰고 이런 거 군인인지 내가 그 농민인지 이런 걸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래 동일하게 이래 처리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잘하라고 요런 거 잘하고 이게 뭔가 20점보다는 좀 많이 써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또 여기를 많이 쓸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이거보다 많아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시는 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일단은 많이 해놔야 되겠지. 해놔야지 이래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셔도 요런 것까지도 이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게 시험이라고. 이게 시험이니까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야.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시험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시험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 제도권에 잘 수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겠다는 게 그게 시험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공부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자. 그쪽에 맞추고 그러니까 잘 몰라도 답안지 잘 쓰고 점수 잘 받으면 돼. 점수 잘 받으면 그러면 합격할 수 있게 되고 이번에 면접에서 한 명도 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면접에서 한 명도 이래 떨어지지 않게 이래 되니까 100% 합격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증 시험인데 뭐 면접에서 왜 떨어집니까? 그 자격증을 운전면허증 너는 가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 인상이 별로 안 좋다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증을 이래 뽑는 그 취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면접이 그래 크게 이래 작용할 수 없을 테니까 하여튼 그 형태로 이래 정리하고 잘 몰라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이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잘 써버리면 그러면 잘 이해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이해 그대로 외워가지고 써버리면 그러면 합격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인사 논문을 그래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걸 써주니까 점수를 잘 주더라. 이런 걸 빨리 찾아라고. 빨리 찾는 게 그게 이제 감에 이래 잡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그렇게 이래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254조 조문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볼까요? 빠르게 한번 18페이지 이래 보시면 254조 소장이 249조 1항 필요적 기사상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요 인지를 붙이지 않았을 때 재판장은 상당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 혐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되고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이 보정 명령을 하게 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2항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혐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 재판장은 명령이다 그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3항 제2항의 명령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가능하다 그지 적시항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4항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증거 방법을 제출하세요 이런 걸 명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정의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는 거야. 명할 수 있는데 대신 이거 안 냈다 하더라도 각하 명령은 안 돼. 왜냐 그러면 임의적 기재거든. 임의적 기재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게 각하 명령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1번의 방식에 맞는 소가 제기된지를 심사하는 거 이걸 소장 심사라고 부르게 되고 2번 취지는 무익한 방식대와 맞지 않는 소를 미리 걸러내자는 그런 취지가 되고 최선순위성을 잊지 말자. 항상 요건 심사나 본안 심사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먼저 해야지 이래 되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로마字 2번 심사 대상에서 1번 필요적 기재사항과 소장의 인지첩보 두 가지를 이래 심사하게 되고 오른쪽에 2번 점검방법 기재부 이거 다 조문에 나온다 그지 조문에 나오게 되니까 254조에 사항에 나오게 되니까 조문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교재 만들 때도 볼 때도 조문에 있다는 표시를 따로 해. 이게 조문인지 아닌지를 표시해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조문을 찾아보면 되거든. 조문을 이래 찾아보면 이래 되게 되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조문이라는 표시를 뭔가 해놓으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조문에 있으니까 자기가 빨리 조문을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되거든. 이걸 계속 고민을 하고 막 시간 낭비를 이래 그 규정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문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래 따로 표시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다만 그 불리행의 경우에는 소장각하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건 그렇게 기억하고 그다음에 3번 접수 보류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조문에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이래 신설하게 되는데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그 무익하게 막 자꾸 이래 소송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소송을 계속 제기한다든지 온 동네 사람 1000명을 고소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 막 그 한 달에 1000건씩 고소하고 이렇게 이럴 때는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매번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뒷담화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괴롭힌다든지 우리 동네 뭐 우리 밑에 집에서 막 자기를 미워한다든지 뭐 이렇게 실제 사건이 그렇더라고요. 실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려고 이렇게 만든 제도가 접수보류 제도가 이래 되게 됩니다. 의가 소장이나 참가 신청서나 재심 소장이나 준재심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는요. 법원은 소장이나 참가 신청서, 재심 소장, 준재심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2번 대상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을 때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요. 납부한 인지액이 법 13조 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할 때 보류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다는 거.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고 그다음에 3번 접수 보류됐을 때 처리 절차 이 다 조문입니다.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원, 사무관 등은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했을 때는 소장 등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소장 등의 접수가 보류됐다는 취지와 통지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인지액의 납부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통지 1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어느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출된 소장 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나 물건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모두 폐기된다는 취지를 통지하라고 이래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걸 양을 채울 수 있는 게 꽤 있네, 그지? 양을 채울 수 있는 게 꽤 있는데 일단 그 동물적 간격으로 이런 거 채워서는 점수 못 받는데 이렇게 가자. 조문을 뺏겨가지고 막 2페이지, 3페이지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돈이 안 돼. 전혀 돈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걸로 이래 양 채울 생각하지 말고 몰라도 이걸 잘 쓰자 이런 느낌으로 이쪽을 이래 잘 써가지고 하여튼 배점이 많은 부분은 여길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실제 쟁점이 있는 걸 많이 써야 돼. 실제 쟁점이 있는 걸 많이 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문을 찾아서 이래 그대로 다 뺏기지 말고 이런 조문이 신설됐다고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빠져버리라고 소개해주고 이래 빠져버리는 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요거 형식적으로 막 그대로 다 쓰고 있지 말고 그 조문 자체를 또 찾는데 시간 낭비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조문이 신설돼서 이런 제도로 이런 목적으로 운영될 거다 이런 형태로 해서 부드럽게 이래 처리하고 이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을 이런 잘못해버리면 여기서 시간 다 뺏겨버립니다. 뺏겨 쓰더라고 찾느라고 이래 시간이 다 뺏겨버리고 정작 중요한 거 못 쓰고 나오는 이런 문제가 이걸 간단하게 날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반대로 쓰라고 반대로 이걸 잘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딱 작전을 먼저 쓰기 전에 이래 작전을 먼저 짜고 내가 항상 이쪽을 잘 써야 되겠다. 단문이 나왔을 때 내가 뭘 잘 써야 될지 뭘 빠지면 안 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이래 그 전략을 잡아놓고 답안지 쓸 때도 그걸 잊지 말고 이걸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답안지를 써야 돼. 답안지를 이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로마자 3번 보정명령 일반 내용이 재판장은 심사 결과 소장에 흠이 있으면 원고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해야 되고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조문 2번 보정명령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고요. 변론이 개시된 뒤라도 소장의 흠이 발견되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송달료가 부족한 때도 있어. 변론하다가 갑자기 송달료가 모자랄 때가 있게 되면 그러면 더 내세요. 인지를 더 내세요라고 그렇게 명할 수도 있게 되니까 소장 심사는 어느 단계든 다 가능해요. 가능하게 되니까 부족이 나중에 발견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이라도 할 수 있고 이걸 소장 각하 명령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보정 명령은 언제라도 이래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아시겠죠? 차이점 비교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2번 보정의 효력으로서 소장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요. 보정 명령에 의해서 소장의 보정을 했을 때 그 제출의 효과 발생 시기 특히 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점 때문에 이래 문제되게 되고 학설이 3개 보정시설, 제출시설, 절충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판례는 딱 정확한 판례는 없고요. 거기 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납부 시일에 보정된 걸로 효력 발생한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는데 검토는 절충설 내용 바뀐 건지 인지를 추가로 붙였는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되고 불복은 안 돼. 보정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하면 안 되고 소장각한 명령을 받았을 때만 불복이 이랬된다는 거. 오른쪽에 로마자 4번 여기를 잘 쓰자. 소장각한 명령의 재판장의 보정 명령에 따라서 원고가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되고요. 이로써 소송은 종료되고 소각화 판결과 똑같은 요력. 이것도 종국 판결입니다. 그죠? 종국 판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걸 별표하고 재판장의 소장각한 명령 행사 시기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학설이 소송 계속 시설은 일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소송 계속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후에는 소장각한 명령은 불가능하고요. 소각화 판결 이제부터는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자는 게 소송 계속 시설이고 변론 개시 시설은 변론 개시 앞서서 소장의 명백한 하자를 재판장이 혼자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해서 소송 경제를 도모함에 제도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변론 개시 전까지는요. 소장각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보자는 게 그게 변론 개시 시설인데 판례인데 요 판례가 그 독립당사창가에서 나오는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 부분이 되는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없을 때 항소인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항소심은 1심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 1심을 준용하게 돼 있으니까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게 되는데 이러한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장 송달 전까지만입니다.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고 따라서 항소장이 피항소인한테 송달되어 항소심 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관계가 성립하면요. 항소심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할 수 없게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검토도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나서 당사자 간에는 소송 법률 관계가 생겼는데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송 계속이 이래 다시 소멸한다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명령이고 법원 이름으로 하는 게 판결이거든. 판결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소장 부분 송달돼서 지금 소송 계속 상태가 생겼는데 재판장 개인 이름으로 이걸 판결을 해버리면 소송 계속 상태가 생겼던 효과가 또 사라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래 생길 수 있기 때니까 여기까지 부분 송달 전까지만 이거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부분 송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법원 이름으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계속 시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마지막 불복 재판장의 소장각하 명령에 대해서는 원고는 즉시 항고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는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 명령 한때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뒤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계속 중에요. 흠을 보정했다고 해서 하자가 보정되는 게 아니게 이래 되게 되는데 446조 한번 볼까? 446조 보시면 이런 거 지금 안 찾아보면 찾아보기 좀 쉽지 않은 조문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446조 항고의 처리라고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항고장, 항소장 어디 내는지 기억나? 항소장이나 항고장을 어디에 제출해요? 원심 445조 보세요. 445 항고 제기 방식인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입니다. 항소장, 항고장 다 똑같습니다. 항소장, 항고장 다 똑같은데 자. 항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아니면 항고를 제기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바로 항소심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제출한다. 원심 법원에다가 이래 제출하고 그러면 원심 법원에서 자 항소나 항고는 적식 심사를 두 번 거치게 돼. 적식 심사를 두 번 거쳐서 여기서 한번 방식에 맞는 항소장인지를 심사하고 이걸 통과하면 보내주면 여기서 다시 출발해. 1단계부터 다시 출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적식 심사를 두 번 거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적식 심사만 해야 될지 아니면 방식에 맞는 방식에 위반됐는지 아닌지 그거를만 봐야 될지 아니면 내용이 부당한지 내용이 타당한지 거기까지 심사할 수 있을지 내용 자체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심사할 수 있을지 즉 여기서 바꿀 수 있을지 말이거든. 바꿀 수 있을지가 되는데 자 이걸 떠올려야 돼.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 판결한 법원도 바꿀 수 없는 효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속력이라고 불러야 돼. 기속력. 기속력이 있게 이래 되는데 판결은
기속력이 있습니다. 기속력이 있어서 판결한 법원도 함부로 바꾸면 안 돼. 함부로 이래 바꾸면 안 되고 그냥 적식 심사만 해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항소심 가서 바로 잡아야 돼. 항소심 가서 바로 잡아야 되고 다만 요걸 완화시켜주는 제도는 하나 있었죠. 기속력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이것까지 항소심 가서 그 구제받게 하는 것은 너무 좀 부당하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 오탄한 거 바로 잡을 수 있거든. 그게 판결의 경쟁이라고. 그래서 기속력을 배제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 거 완화시켜줘서 표현상 오류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게 그 기속력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되는데 근데 결정이나 명령 이런 것들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판결 자체를 내려놓고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446조 446조 이렇게 보시면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재판을 바로 경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잡아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서 그래서 항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바꿀 수 있게 이랬다는데 교재 그 21페이지 각주 5번에 보면 또 둘째 줄에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해가지고 그 고려해서 판단해 준다는 거 다시 한번 고려해서 판단해 준다는 표현이 나오게 이랬다는데 이걸 제도의 고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제도의 고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거 결정 명령은 기속력이 없어서 바로 바꿔주는 제도 그게 지금 446조에 만들어져 있고 이걸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바꿀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인지가 부족한 거야. 인지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판사님이 얘한테 인지 보정 명령을 내려요. 인지를 좀 더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이래 보정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 원고가 보정을 안 해. 보정을 하지 않아서 소장 각하 명령을 내립니다.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려버렸고 그러면 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거든. 즉시 항고를 이래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낼 거 아니야. 그지? 원심법원에 이래 제출하게 되는데 요 항고장 내기 전에 여기에서 인지를 추가했다고 인지를 추가해가지고 인지를 추가하고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했을 때 원심법원이 그러면 이제는 보정을 따른 거잖아. 보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 각하 명령을 잘못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말이거든.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을 때 각하 명령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는 요 시점 가지고 따집니다. 요 시점 가지고 따지고 즉시 항고하기 전에 여기서 인지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보정을 시켰다 할다 해서 이게 위법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위법으로 바뀌진 않고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한지 아닌지를 이래 판단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항고 자체가 제기됐다고 해서 이걸 바로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잡아줄 이래 필요는 없게 이래 된다는 게 여기 쟁점이 되는 거죠. 그게 2번 판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판례는 소장의 적법 여부는 각하 명령 했을 때 아시겠죠? 점 찍고 각하 명령 시 거기서 점 찍고 각하 명령 한때를 기준으로 할 거고 뒤에 적시 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계속 중에요. 흠을 보정했다고 해서 하자가 보정된 걸로 볼 것은 아니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니까 요 구조를 기억하시고 요 구조는 이해하자. 요 구조는 우리 판결 결정 명령 세 가지 비교돼 있죠. 세 가지 비교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기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처리되고 우리가 나중에 요 제도 기속력을 완화시켜주는 제도 그게 211조에 나오는 판결의 경정제도잖아요. 판결의 경정제도가 이래 나오게 되니까 기속력을 완화시켜준다라고 이래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은 절대로 못 받고 판결은 이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은 함부로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되고 표현상 오류만 바로잡아준다. 이렇게 하고 결정명령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정명령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속력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바로잡고 바로잡아주는 제도를 제도의 고안이라고 부르고 근거조문이 446조다 이 말입니다. 근거조문이 446조를 근거조문으로 이래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마 시험 범위에서 요 정도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내용은 요 정도 한번 이래 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연기 때는 못 봤을 거고 왜냐하면 연기 때는 이거 설명하면 또 경조로 가버릴까 그러니까 연계 때 먼저 설명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잡아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설명하지 않고 이걸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이제 설명해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취지가 이래 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요 소재기후 조치로 이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